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슴이 아파오는 곳을 찾아갑니다. 서울 청량리역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2시간여 동안 여정인데요. 지금도 단종이 살아있다는 곳 강원도 영월입니다. 지난번에 평창 상원사에서 세조 관련된 이야기 하고 나서 괜히 그 뒤에 마음에 부채의식 같은 게 생겼다고나 할까요? 오늘은 출발할 때 날씨가 비도 오고 흐려서 마치 꼭 마음의 빚 갚기 딱 좋은 날씨? 그런 느낌입니다. 강원도 최고 인기 여행지 중에 하나, 영월 청령포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멋지게 바뀌었습니다. 비도 그치고 날도 싹 깼습니다. 멋진 풍경을 담을 수 있게 됐습니다. 참 다행이죠. 느릿느릿 흐르는 서강이 삼면을 둘러싸고 있어서 마치 섬처럼 보이는 청령포.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입장료는 성인이 3,000원, 5분에서 10분 정도 간격이고요. 배 타는 시간요? 한 3분 정도? 지금은 이렇게 배라도 있지만 단종이 유비에 왔을 그 당시에는 저 청령포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충신들이 목숨을 걸고 여기를 다 찾아왔다고 하죠. 또 생육신 중에 한 분입니다. 원호. 이분은 저 위쪽 상류에서 바구니에 채소 같은 거 담아서 단종 드시라고 띄워서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런 행위도 대역죄였다죠. 이곳 영월에는요, 그때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단종에 대한 신령스러운 믿음 같은 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단적인 예가, 그 당시 영월 분들은 단종이 결코 임금의 자리를 뺏긴 것이 아니라 양위, 즉 세조에게 임금의 자리를 물려준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었다고 하고요. 그 이후 지금까지도 이곳에선 단종이 태백산의 산신령이 되었다, 이런 인간신앙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단종 관련 유적지 곳곳에는 현대 과학으로 당최 설명하기 참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과 전해오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이죠. 배에서 내렸습니다. 들어가는 길에 꽃이 예쁘게 피어 있네요. 청령포 금표비입니다. 이 비석을 기준으로 동서 300척이니까 300 곱하기 2 하면은 180m, 남북으로는 490척, 역시 곱하기 2 하면 294m. 그 누구도 나와도 안 되고 들어가도 안 된다는 경고문입니다. 대략 반경 한 300m 정도 이 안에 이제 감금을 한 거죠. 이걸 어기고 들어가면 기본이 곤장 100대였답니다. 이거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목숨 걸라는 얘기죠. 유배원 단종이 머물던 곳 단종 어소로 가는 길, 소나무 숲입니다. 맑은 공기에 솔향기까지 가득합니다. 이 소나무들도 수백 년 동안 금표의 명령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여기 지키고 있는 것 아닐까요? 정말 비련의 주인공입니다. 단종. 1452년에 왕이 됐지만 1년 만에 삼촌 수양대군에게 모든 실권을 다 뺏깁니다. 이때 이게 계유정난이죠. 왕 노릇은 고작 3년을 했습니다. 1455년, 이번에는 임금 자리마저도 수양대군에게 뺏깁니다. 그 뒤로 2년 뒤 1457년에는 삼촌 수양대군, 그러니까 이때는 세조죠. 세조에 의해서 목숨까지 잃게 되니까 말입니다. 단종 어소입니다. 근데요, 그 당시는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랍니다. 1457년 6월에 노산군의 영월 유배가 결정이 되고 여기까지 500리길, 한 200km 정도 되는데 일주일 정도 걸려서 왔다고 합니다. 일주일이면 이런 정도의 기와집은 절대로 그때 지을 수 없었을 거라고 하네요. 집 크기가 지금 보는 저 집의 크기였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지붕만큼은 기와가 아니라 초가지붕, 그것도 비나 간신히 피할 정도, 그 정도였을 거라고들 하시네요. 단종 어소 주변의 소나무들을 보면 아주 기이한 현상들을 한눈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소나무들이 다 이 단종 어소를 향해 머리 숙여 인사드리거나 또는 엎드려서 절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진짜 이상한 거는요, 소나무가 굽거나 휘는 거야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전부 다 약속이나 한 듯이 단종 어소 이 한 방향만으로 휘었을까요? 그래서
단체로 단종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희한한 거는요, 단종 무덤인 장릉에 가도 봉분 주변의 소나무들에게서 정말 똑같은 현상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과학으로는 설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솔직히 보면 볼수록 신기할 따름입니다. 지금 이 소나무는 담장 밖에서 담장을 넘어와서까지 단종을 향해 완전히 엎드려 절을 하는 모습이죠. 진짜 충심이 가득한 소나무인가 봅니다. 1457년 세조 3년 이곳으로 유배를 온 단종의 나이는 17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의 어린 나이입니다. 이 소나무는 수령이 무려 600년이 넘고 관음송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유배된 단종이 오열하는 그 소리를 모두 다 들었다는 소나무, 그래서 관음송이라고 부른다죠. 저 가지 갈라진 사이에 단종이 자주 앉아서 상념에 젖어 있었다고 하죠. 관음송을 지나서 망향탑으로 갑니다. 단종이 시름에 잠겨서 올랐다는 노산대는 지금 무슨 이유인지 통제돼서 못 가고요. 망향탑, 단종이 한양을 그리며 또 생이별한 부인 정순왕후를 생각하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돌들을 쌓아 올렸다는 망향탑입니다. 17살의 단종과 18의 정순왕후. 이때 한양에 홀로 남게 된 정순왕후는 여기 서울 종로구 숭인동 정업원 예터 여기 계셨답니다. 순식간에 신분이 나락으로 떨어진 정순왕후. 동대문 밖으로 나와서, 즉 한양 도성 안에서 밖으로 나온 겁니다. 이곳에 살면서 남편 단종의 안녕을 빌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청룡사 이 절 안에 있는데요. 정업원국이 이 비석이 그때 정순왕후가 이곳에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 이제 올라가면 동망봉입니다. 정순왕후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올라와서 동쪽 영월을 바라보며 단종을 그리고 또 단종의 안녕을 기원했던 곳, 그래서 이름이 동망봉이 된 거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아파트에 가려서 영월 방향 쪽으로는 탁 트인 시야가 확보되지는 않네요. 이때 2달여 동안 영월 청룡포에 있었던 17살의 어린 단종의 신변에 큰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 이후 단종의 죽음. 그런데 단종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들은 어떤 것이고 또 왜 생긴 것일까요? 1457년 8월 큰 홍수가 이곳 청룡포를 덮쳤답니다. 엄청나게 불어난 물을 피해서 단종은 청룡포에서 영월 읍내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 건데요. 청룡포를 감싸고 흐르는 서강은 유속은 느리지만 큰 물에 물이 불어 성이 나면 상당히 위험한가 봅니다. 지금도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오는 날에 여기 오시려면 꼭 청룡포 안내소에 배가 운행하는지를 알아봐야 한다고 합니다. 영월 읍내 관풍원입니다. 물난리에 청룡포에서 피난으로 온 단종이 이제 이곳에서 유배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 관풍원이 영월 읍내 현대식 건물들과 왕복 2차선 도로 건너서 바로 붙어 있어서 기분이 좀 묘합니다. 저 나지막한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치 현재와 500년 전의 과거 사이에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랄까요. 시간의 문을 통과해서 조선시대로 들어왔습니다. 관풍원은 단종이 이 세상과 영원히 이별을 한 곳입니다. 관풍원 한 구석에 홀로 쓸쓸히 서 있는 자규루, 이 단촐한 두각이 단종의 죽음에 대한 최대 미스터리의 진원지랍니다.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 일종의 음모론이 생기는 것은 그 죽음의 동기나 사인 그리고 날짜나 시간 등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의문사이기 때문일 겁니다. 단종의 죽음이 바로 그런 의문사라죠. 자살인지 타살인지 교살인지 독살인지 그리고 날짜에 대한 기록이 다 제각각 엇갈리는 전형적인 의문사랍니다. 세조실록에는 10월 21일 스스로 단종이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나와 있다는데요. 세조는 이 죽음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라 이 기록의 신빙성은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200년 뒤 숙종실록,
금부도사 왕방연이 차마 사약을 들이지 못하는 사이에 공생 즉 하급 관원이 뒤에서 목을 졸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고요. 또 사약을 받고 사망을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사인뿐만 아니라 이 날짜도 다 제각각입니다. 근데요, 단지 여기 며칠 상관이 아니라 아예 단종이 1457년 10월을 훌쩍 넘겨서 그 다음에 3월까지는 적어도 살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가장 큰 미스터리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랍니다. 이 역사적으로 핫한 논쟁은 여기 자규루에 있는 단종의 자작시 자규사의 한 구절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자규루에도 신비한 전설 같은 이야기가 함께 하거든요. 원래 단종이 올랐던 자규루는 불에 타서 소실됐답니다. 이후 정조 임금께서 자규루를 찾아서 다시 지어라 이렇게 어명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때는 이곳에 민가가 5채 이상 서 있어서 자규루의 터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풍원 저 옆 빈터에다 자규루를 그냥 짓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공사 시작도 못했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이었다죠. 다시 여기를 와보니까 밤사이에 불이 나서 민가가 다 타고 아주 큰 바람에 재까지 다 싹 날아가서 자규루의 주춧돌 모습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위치에 자규루 원형 모습 그대로 누각을 올릴 수 있게 된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단종 관련 유적지 곳곳에는 우연과 필연이 섞인 전설이 함께 전해져 오면서 그 신비감이 더해오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울음소리가 피를 토하는 것 같다는 자규, 두견새의 소리에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 읊었다는 단종의 자규사. 이 맨 마지막 구절이 그 문제의 구절이랍니다. 꽃피는 춘삼월에는 자규루에 오르지 말라는 이 식구 때문에 단종이 그 이듬해인 1458년 이 3월까지 적어도 살아 있었을 거다라고 추측들을 한다는 건데요. 저 식구에 대한 이 해석이 진짜 맞는 걸까요? 정말 저 구절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저 식구가 단종에 관한 여러 가지 실록 기록들보다 더 정확한 건 절대 아니랍니다. 단종은 1457년 10월을 넘기지 못한 것은 분명하답니다. 아마도 저 자규사에 대한 해석은 그 당시 정치 상황과 또 백성들의 하나의 믿음에 관련된 것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단종이 삼촌 세조에게 왕위를 뺏긴 1455년 이후 끊임없이 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정치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세조와 계유정난의 공신들, 세조의 세력들은 상당한 위협을 느꼈던 게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사육신을 중심으로 한 단종 복위 운동, 그 결과 세조는 단종을 노산군으로 격하시켜 영월로 유배를 떠나게 합니다. 1457년 금성대군의 단종 복위 운동, 이때 세조는 단종을 이제 서인 즉 평민으로 강봉시키고 그게 10월 목숨까지 빼앗아 버리게 되는 거죠. 영모를 일으켜서 왕이 됐다는 세간의 그 싸늘한 시선,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세조와 그 세력들에게 있어 단종은 그들을 가장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조선의 정통성을 다시 세우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단종은 살아있어야만 끝끝내 지푸라기 같은 마지막 희망이 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단종은 죽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명제는 단종은 1457년 10월에 죽지 않았다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바로 이게 당시 백성들 마음속의 왕은 단종이었다는 것, 단종이 계속 왕이기를 바라는 백성들의 그 간절한 희망을 담은 그 표현 아니었을까요? 죽음에 대한 미스테리, 그 음모론의 주인공들은 전 세계적으로 링컨, 케네디 같은 정치인들이나 엘비스 프레슬리, 존 레논 같은 대중예술인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일 듯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애정과 사랑이 모이고 또 간절한 소망을 담은 표현이겠지요. 영월군 홈페이지를 보면 이 한 문장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질곡 많은 어린 임금과의 인연으로 오랫동안 왕과 함께 울었던 영월당은 그의 생애 끝에서도 넓고 따뜻한 품을 내어주고 영원한 휴식을 선사했다. 이 글이 제겐 그렇게 강렬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단종의 영원한 휴식처 영월 장릉. 장릉은 조선의 왕릉과 크게 차이가 납니다. 특히 무인석이 없습니다. 흔히들 칼을 든 자는 단종 옆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무덤에까지도 무인석을 세우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건 속설일 뿐이라죠. 여기에는 조선의 헤게모니와 직결되는 고도의 정치적 셈법이 담겨 있답니다. 단종은 영원히 살아있지만 또 영원히 완전히 복권될 수는 없는 그 사연을 담은 곳, 영월 장릉입니다. 장릉 입장료가 2,000원입니다. 조선의 왕릉은 우리 인류가 꼭 간직할 소중한 가치의 세계 문화유산이죠. 그런데 이곳 영월의 장릉은 여타 조선의 왕릉들과는 아주 많은 부분이 크게 다릅니다. 먼저 위치부터 조선 왕릉의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조선의 왕릉은 한양 도성에서 백리, 약 40km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데요. 장릉은 무려 최소 500리, 약 200km가 넘게 떨어진 영월 땅에 있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먼 곳으로 내쳐져 있는 바로 이 모습에서부터 냉혹한 권력투쟁에서 희생된 어린 왕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면서 먼저 어문도 정력악을 만납니다. 단종의 시신이 청력포에 떠 있는데도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그 말에 그 누구도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때 목숨을 걸고 그 시신을 몰래 수습해서 이곳에 묻어들였던 사람, 당시 영월의 호장 이 어문도의 충절을 기리는 것이죠. 호장이면 직급이 그다지 높지 않은 관리라는데요. 하급 관리가 이런 기본적인 인륜, 휴머니즘을 실천하고 있던 이때 훨씬 더 높은 직위와 직급을 가진 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문도 정력학에서 특이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입구에 홍살문이 있는데도 이 비석 위에 또 홍살문을 두어서 이중의 홍살문 구조처럼 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일편단심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겠죠. 비석의 글씨가 붉은색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중 삼중의 장치로 인해서 인본주의자로서의 어문도의 용기와 휴머니즘이 더더욱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역시 다른 왕릉에는 없는 겁니다. 배식단과 배식단사. 단종과 함께 생을 마감한 종친, 충신, 환관, 궁녀, 노비 등 268명의 위패를 모신 공간, 장판옥, 즉 배식단사고요. 이들에게 제사를 올리는 공간이 배식단입니다. 이 배식단사에 모셔진 위패를 살펴보면 낯익은 이름들이 보입니다. 성삼문, 하위지, 박팽년, 이계, 유성원, 유흥부. 바로 조선 충절의 상징 6분의 사육신이죠. 특이한 것은 이곳 장판옥에도 있습니다. 여인들의 위패 여윈이를 보면 궁녀들 옆에 무녀가 3분이 나옵니다. 궁녀도 아닌 민간의 무녀가 왜 목숨을 잃었을까요? 또 그렇다면 이 무녀들이 보인 충절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무녀들은 단종의 복위를 점쳤기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통해서도 당시 세조의 세력들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찾기에 아주 급급했다는 것하고 영모 이후 상당 기간 동안은 무단 정치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왕릉이 시작되는 홍살문. 그런데 모든 조선의 왕릉은 홍살문에서 정자각을 지나 봉분까지 정남향으로 올곧게 뻗은 일직선의 형태로 만들어지는데요. 이곳 장릉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자각에서 기역자로 90도로 꺾여져서 만들어졌으니까 봉분이 동쪽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요, 어문도가 시신만 간신히 수습해서 묻을 때가 그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는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라죠. 이때 남향이고 풍수지리고를 따질 겨를이 없었으면 당연했을 테니까요. 신비의 샘물 영천, 즉 제사 때 쓰는 우물입니다. 정말 특이하게도 요즘도 해마다 단종 제향을 지내는 한식 때만 되면 수량이 풍부해진다죠. 이 역시 단종과 함께하는 신령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조선 정치 헤게모니의 비밀 코드를 풀기 위해 봉분을 향해 갑니다. 릉의 배치가 일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봉분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전혀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길 위에 지금 후대 우리들이 해놓은 뜻깊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꼭 봐야 되겠죠? 야트막한 소나무 숲길을 걸으며 봉분을 향해 갑니다. 봉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이쯤에 가냘픈 소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요. 자칫 무심코 지나쳐버릴 수도 있는 이 소나무가 정령송입니다. 1999년 후대 우리들이 남양주에 있는 정순왕후 사릉의 소나무를 이곳 영월 장릉에 옮겨 심었는데요. 그 소나무가 이 정령송입니다. 이 정령송으로라도 두 분이 함께 정을 나누시라는 의미를 담은 거죠. 경기도 남양주 사릉입니다. 단종의 부인 정순왕후가 계신 이곳에도 신령스러운 이야기가, 그리고 또 우리들이 해놓은 뜻깊은 일이 있습니다. 평생 단종을 그리워했다는 정순왕후의 마음을 담아서 능의 이름도 생각할 사자를 써서 사릉인데요. 그 한 맺힌 그리움의 크기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일까요? 사릉의 소나무는 단종이 계신 영월 쪽, 즉 동쪽을 향해 휘어져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릉에 있는 이 소나무입니다. 영월 분들과 남양주 분들이 의기투합해서 영월의 소나무 한 그루를 이곳 사릉에 옮겨 심었다죠. 영월 장릉의 정령송과 남양주 사릉의 이 소나무도 시간이 흘러서 먼 미래에는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길이 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장릉 봉분으로 왔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봉분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드리거나 엎드려 절을 하는 듯한 소나무들입니다. 청령포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목표 지점을 향해 일제히 굽어진 이 소나무들은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하기 참으로 불가능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장릉 봉분입니다. 한눈에 봐도 단촐합니다. 일단 봉분 크기가 너무나도 작습니다. 또 봉분 뒤에 곡장이라고 담은 둘렀는데 통상 왕릉 봉분에는 다 있는 병풍석과 난간석이 보이지 않고요. 또 왕릉 주변을 지키는 호석들도 크기나 숫자가 아주 단촐합니다. 왕릉을 지키는 호석 중 문인석은 한 쌍이 보이는데 무인석이 아예 없습니다. 장릉에 무인석이 없는 이유를 흔히들 단종의 불행한 삶과 죽음에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칼을 든 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단종의 무덤에는 칼을 든 무인석을 세우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근데 이게 정서적으로는 맞는 것 같긴 한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사실은 그저 속설일 뿐이라고 합니다. 장릉에 무인석이 없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다는데요. 첫째는 당시 트렌드면서 공식적인 이유입니다. 단종은 조선 숙종 때 추존되는데요. 이 시대는 왕릉의 간소화가 대세였답니다. 이 트렌드에 따라서 장릉 역시 간소하게 조성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둘째는요, 공식적인 원칙은 아니지만 묵시적인 동의, 즉 관행에 따른 거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추존된 왕의 릉에는 무인석을 세우지 않았답니다. 세 번째 이유, 이게 상당히 심오한 거라고 합니다. 왕조의 헤게모니를 지키려는 고도의 정치적 셈법이 저 안에 복선으로 깔려 있다는 얘기인데요. 단종을 추존시킨 왕은 숙종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숙종도 세조의 후손이라는 것, 이게 포인트라지요. 단종의 이 모든 비극은 삼촌인 세조의 왕위 찬탈로 시작됩니다. 근데 이것은 한 임금이 겪은 비극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랍니다. 조선의 근간을 뒤흔든 일대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리학의 적장자 승계 원칙이 깨진 거거든요. 성리학이 국가의 통치 이념이었기 때문에 이건 조선을 뿌리째 뒤흔든 거랍니다. 거기에 어리고 무고한 조카를 죽인 삼촌의 폐륜, 이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에 맞서서 사육씨는 목숨을 걸었고 생육씨는 세상을 등졌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던 겁니다. 조선의 세조 이후의 임금들은 모두 세조의 후손입니다. 당연히 세조 이후의 왕들은 그 누구도 이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숙종 역시 세조의 후손이기 때문에 단종을 추존하긴 했지만 단종을 완전히 복권시키는 것은 절대로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을 겁니다. 그것은 마치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자신의 정통성을 허물게 되는 격이죠.
또 그렇게 되면 자신의 통치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 되기 때문이랍니다. 장릉에 무인석이 없는 것도 장릉의 모습이 조선의 왕릉들과 상당히 다른 것은 이런 고도의 정치적 복선이 깔려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단종은 살아서도 비운의 어린 임금이었는데 죽어서도 완전히 복권될 수 없는 운명의 주인공이 되었네요. 단종의 사의 영월여행, 단종의 아픔과 그의 눈물은 지금도 또 미래에도 계속 진행형인가 봅니다. 주인 잘 모시라고 왕릉에 배치해 놓은 호석들 중 여기 있는 말에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뭔 소리냐고요? 여기 이 말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너무나도 뚜렷한데요. 석상을 보면 저 다리 사이에 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말이 먹고 힘을 낼 식량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 말은 살아있는 거 아닐까요? 왕릉 답사의 소확행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꼭 구독해 주셔야 돼요, 오늘.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